지금 이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잡지사 생활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도시에서 3개월 생활해보니 실제로 도시는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박봉으로 생활하기에는 소위 말하는 도시 빈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거고 사실은 근데 지방에서 특히 이제 학생들이랑 저도 전후배에 있는 학생들이랑 얘기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되게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서울 지향적인 어린 학생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죠? 누구나가 다 사실은 로망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뭔가 경험해보고 싶다, 거기 살고 싶다, 학교도, 직장도 뭐 그런 식의 로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서울이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요. 네, 그래서 수도권 또는 서울에 어떤 대학이든 들어가면 서울대학 네, 또는 서울에 있는 대학 네, 네, 같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뭐 쉽게 얘기하면 친척 중에 한 명 서울에 안 사는 사람 없을 정도 네, 이런 거죠. 네. 사실은 그런 것이 뭐 나름 이제 서울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지방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 물론 저도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은 어쨌든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력이라든지 어쨌든 중앙이니까 중앙에서 갖고 있는 특징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거기서 얼마나 누리고 살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여서 사실은 그렇죠. 그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기회의 평등성이라든지 또는 그 내 삶에서 익명성이라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넓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다만 이제 지역의 장점이라고 보면 사실은 내 부모님, 내 친인척들 또 이렇게 보면 친구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돌아봐주고 내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함께 그 고민을 해결을 못 해주지만 또 해결의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좀 피곤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힐링 또는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모성이라는 느낌들 이것 때문에 고향 또는 내가 살아온 터전 이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그것이 나의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안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는 포근하죠. 느낌 네. 자체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앞에 이제 참나무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진로에 있어서 진로는 삶의 방식인데 삶의 방식에서 중요한 게 혼자 할 수가 없고 함께하는 것인데 함께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진로 교육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또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진로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이라고 본다면 서울에서의 삶은 사실 되게 개별화돼 있고 또 분업화돼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되게 기계화되어 있는 방식이 많을 수밖에 네. 없는 측면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게 사실 함께 한다는 것인데 그런 삶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정서와 여러 가지 공감대와 또 오랜 숙성된 이 관계들을 통해서 지역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정감 있게 좀 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정읍의 경우에도 이제 작게 얘기하면 작은 나만의 또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이게 이제 공동체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 공동체 3명에서 5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던 자그마한 유한회사를 만들던 개인 사업을 하던 이렇게 공동체로 엮일 수 있고 나 혼자의 자원으로 내가 가진 자원 플러스 알파가 바로 공공이 가진 자원들 이걸 저는 공동체로 설명을 하고 싶고요. 네. 정읍에 최근에 한 벌써 7, 8년 됐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이건 또 최근 2, 3년 전부터 준비했던 도시재생이건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이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열리기도 하고 네. 그걸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하고 이런 가운데 무언가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 같고 또 풀어내는 것 같고 사업도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실험을 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풀어내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정읍에서의 장점, 지역에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계신데 네, 사실 이게 하나의 또 트렌드와 또 중요한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얘기되고 있는 뭐 사회적 기업, 네, 또 사회적 경제 뭐 이런 부분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창업파트 같은 경우도 요즘 서울 특히 이제 강남권이나 서초권에서도 창업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럼 창업하면 뭐 해야 되냐, 뭘 준비해야 되냐고 얘기했을 때 저는 요즘 얘기하는 건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업에서 그 방향을 함께하는 파트너, 협력자, 조력자를 같이 만들어서 팀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팀이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요즘은 어떤 아이디어나 아이템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더 많이 보는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는 그 다양한 부분에 대한 역량들을 함께 모아낼 수 있는 이래서 그 창업의 팀을 구성하는 게 중요한 미션으로 또 창업에서 중요한 가산점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고 왜냐하면 요즘은 모든 것들이 뭐 IT와 접목이 필요한데 IT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에 대한 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는 거여서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개발자 어떤 사람은 지역에 대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영적인 이해를 갖고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창업 프로젝트가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가산점을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렇죠. 맥락과도 굉장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오래전에는 사람 또는 직원 뭐 이런 것들을 인사관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경영학에서는 인사관리론 뭐 이런 걸 배우기도 하고 또 한때는 그런 인사관리를 이제는 인적 자원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능력도 다른 자본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또는 시스템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 가진 자산, 자원.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래서 기업에서도 노동에 대한 이제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뭐 일방적이 아니라 노동자들 깨어있는 의식 또 노동조합들 그래서 함께 가는 부분들 그래서 창업에 있어서도 자기 팀이 가진 인적 자원들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놔야 시너지 효과도 나고 창업이 성공은 장담할 수 없으나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이제 청년들이 요즘 플랫폼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플랫폼은 다시 얘기하면 커뮤니티 빌딩이라는 얘기이고 커뮤니티 빌딩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지는 작업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커뮤니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게 하고 어떤 룰로 연결하느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미래 창업에서 플랫폼을 얘기할수록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운영되고 있는 메커니즘이라든지 사람들의 니즈를 어떻게 잘 긁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게 하느냐가 또 하나의 중요한 그 트렌드라고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또 하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창업 아이템을 잡고 새로운 트렌드를 읽고 어떤 걸 구상을 한다라고 치면 그걸 사업 아이템 또는 창업 그 리소스 소스로 본다면 누구의 문제를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 사실은 창업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아이템이 어떤 사람의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 주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어떤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나의 소비자일 수 있고 누구의 고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업의 문제는 분명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잘할 수 있는 게 나 혼자 잘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또는 어떤 제품, 상품 어떤 것이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다만 그 시스템과 또는 소프트웨어가 또는 프로그램이 또는 어떤 제품이 어떤 사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결국엔 그것도 사람의 문제다. 그걸 보면 뭐 소비자일 수 있고 또는 그걸 자주 이용해 주면 나의 고객일 수 있고 그 고객들을 모아놓는 것들이 요즘 플랫폼이라고 네. 얘기되는 부분인데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결국엔 문제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넘어서 그 제품이 혹은 그 서비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사실 요즘 창업에서 되게 중요한 화두로 되고 있고, 이런 문제의식을 미국 교육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교 공교육 시스템을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수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한국 사회는 여전히 뭔가 문제풀이식,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풀이식.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주어지면 풀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생산자 입장이 됐을 때는 경쟁력이 없는 이런 좀 현실이 좀 교육에 대한 현실이 좀 아쉽기도 한데, 그 지금 이제 창업교육 전봉주 캠프도 참여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정읍에서의 진로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또 하시면서 네. 어떻게 보면 계속 성장하고 계시고 또 소통하고 계신다고 보여지는데, 정읍에서의 진로 교육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정읍의 진로 교육은 좀 이 지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정읍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이들, 학생들, 초등학생 벌써 저희도 오늘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진로 또는 저는 이제 진로나 직업이라기보다는 네.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 정도까지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또는 꿈이 무엇인지, 나의 꿈이 지금도 물어보면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나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단지 내가 되고 싶은 직업 또는 내가 단순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특정한 직업군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경찰관이 왜 되고 싶으니? 선생님이 왜 되고 싶으니? 왜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도 어떤 친구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왜? 왜 그래요? 그래 물어봤더니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어려운 일을 돕고 싶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돕고 싶어서 경찰관이 되고 싶은 거구나. 그러면 너는 어려운 일을 돕는 일이 경찰관 말고도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반문을 했을 적에 경찰관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을 돕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내가 사업을 해서 남는 돈으로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다. 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선생님이 되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로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방식은 경찰관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직업을 특정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돕는 그 꿈은 지금 당장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꿈이라는 건 어려운 일을 돕고 싶으면 내 친구가 다리가 또는 뼈가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학교를 다니면 무엇이 불편하겠니? 계단 오를 때. 그러면 가방을 들어주는 일.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에게 너는 가방을 들어주면서 너의 꿈을 조금씩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진로교육의 기본은 나의 꿈이 무엇인지 찾아주는 것들.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한테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것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직업은 부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는 직업이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열려있게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어쨌든 지역 안에서도 다양한 인문과학,
결국엔 다시 인문이다, 고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공부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고요. 그런 강좌들이 또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좌들도 좀 많이 열리고 있고 또 정읍 지역에 대한 이해들 그래서 정읍 지역의 사회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한 자존감 그리고 우리 지역이 얼마나 괜찮은 동네인지 서울이 아니어도 정읍이라는 지역이 역사, 문화 이런 것으로도 뛰어난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자라고 있고 공부하고 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우리 지역은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런 역사, 문화, 인문학을 공부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또 나의 꿈을 펼치는데 충분한 기회가 열려져 있다. 라는 것들의 방점을 좀 찍어서 진로 또는 미래에 대한 저는 이제 꿈찾기, 네. 꿈을 찾아주는 네. 이런 거에 중점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되게 해봤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근데 정읍 진로교육만의 아쉬움은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정읍의 어쨌든 진로교육 자체는 좀 더 쿵짝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직업이라고 했을 때 자꾸 직업에만 방점을 찍어서 직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어떤 교사,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직업적인 역할로서의 어떤 그 포지셔닝 자체에 너무 방점이 맞춰져 있는데 좀 더 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중에서 왜 경찰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자꾸 그 꿈찾기나 진로도 답을 풀어가는 식으로만 자꾸 문제를 풀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 뭐가 돼야 돼. 그걸 위해서는 왜 그렇게 왜 되냐고 물어보면 한두 마디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학교에서 또는 어디에 이렇게 문서 같은 것들 보면 장래 희망을 적는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 그 단어로 직업을 적는 그게 정답인 양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거부터 조금 바뀌었으면 좋지 않겠나. 네. 장래 희망, 뭐 저는 그 옆에란에 아까 얘기했듯이 경찰관, 의사, 군인, 공무원 이런 것들이 늘고 있죠. 그래서 장래희망보다 희망이라는 표현보다는 장래희망 꼭 물어보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너의 꿈은 뭐니? 너는 어떻게 살 것이니? 이거 절대 안 물어보거든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좋은 선생님 되라.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금 학교 공부 열심히 따라가야 되고 막 이렇게 당연한 수순으로 여태 우리가 배웠던 학교 저희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과정들처럼 답이 있는 과정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일단 문서 이런 것부터 바뀌었으면 좋겠다. 용어도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하면 꿈찾기, 꿈찾기 하면 직업을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결과로 사실 결과거든요. 네. 결과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꿈찾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꿈을 찾아 있는 그 목표나 그 결과가 아니라 꿈을 찾는 과정에 사실은 방점이 있는 거고 이 과정을 내가 어떤 목표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혹은 어떠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내가 겪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걸 납득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데 그 과정들이 생략된 채 자꾸만 결과론으로 너무 맞춰지는 이 좀 더 냉혹하다고 볼 수도 있고 좀 서글퍼지는 그래서 서로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좀 그게 정읍의 진로에 있어서도 역시 느껴지는 아쉬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전봉준 캠프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탈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고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만족도가 사실은 대단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러한 교육이나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보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기존에 가졌던 진로교육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전까지. 그러나 일선 학교들 또 교육지원청 이런 곳에서 이렇게 다양한 꿈찾기, 진로 탐색 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라는 거는 사실 의미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단발성이 아니라
꾸준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단계들을 조금 좀 높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들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전 적용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생겼는데, 어쨌든 정읍의 특징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인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어설프게 그냥 방치하는 인서울이 아니라 좀 더 정읍시가 지원하는 인서울에 대한 경험치를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이런 게 진로 교육으로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그냥 간접적으로 드네요. 예를 들면 어차피 인서울에 로망이 있으니까 그건 직접 경험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그런 경험치를 만들어줄 수 있게끔. 근데 정말 너희가 경험하고 나서도 거기에 남아있을 사람은 서울에 남아있어라. 그리고 거길 경험을 통해서 마을에서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내려와라. 그래서 남아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 남아서 뭔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나, 여기 또 다시 돌아와서 정읍에서 또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와주거나. 그게 하다못해 숙소 지원 형태, 지금 서울에서 청년 주거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거 공간을 아예 한 도시와 계약을 맺어서 아예 정읍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에 저렴하게 묵을 수 있게끔 숙소 하나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경험치를 만들어줄 수 있게끔 멘토라든지 교육 프로그램과 거기에 뭐 알바자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경험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그 계약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선택할 수 있게끔 자립을 할 수 있으면 서울에 남을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정읍의 마을 활동이 인서울의 로망에 있는 청년들과 연계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번뜩 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그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학생들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숙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네. 제가 알기로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수도권에 있는 물론 많은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정확히 제가 몇 명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수도권에 대학을 들어간 인서울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읍 출신의 아이들이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장학숙이라는. 그리고 뭐 전라북도에도 장학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라북도 장학숙이 서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이죠. 그리고 4년 동안 내내 그 장학숙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공간이 한정돼 있기도 하고 또 장학숙을 운영하는데 지속 가능한 것인지도 좀 의문스럽긴 해요. 장학숙은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을 위한 지원제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걸 받아도 정말 사회가 혹은 정읍이 나를 지원해줬다고 생각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자기는 뭐 받을 만한 자격을 있으니까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그 숙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런 혜택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차원에서 또 그들의 경험치와 그들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좀 더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것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차원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그 서울시청 박원순 시장하고 정읍시하고 이제 그 선거 기간이지만 유효할 거예요. 당선이 다 됐기 때문에 그 협약식을 맺은 게 있어요. 그 협약에는 양 그 시 간에 물론 서울은 광역 특별시? 네. 서울 뭐죠? 서울특별시. 특별시 맞죠? 서울특별시는 광역이고 정읍시는 기초단체지만 아무튼 그 협약식을 맺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인적 차원의 교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이 행정의 공무원들만의 교류가 아닌 지역 안에 우리 청년들의 청년 공동체 또는 청년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또는 청년들로서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거나 또는 그 창업 스쿨 또는 창업 기관에서 일정 정도의 역량 강화를 시키고 창업 준비를 시켜서 서울하고 교류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서울에서 적당한 기간 정도 그렇죠. 머무를 수 있게끔 머무를 하고. 수 있고 사실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지방에서 좀 더 생태적인 활동이라든지 그렇죠. 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경험치가 별로 없거든요. 나중에 은퇴해서 뭐 농업교육, 귀농을 교육을 받는다. 왜 그걸 은퇴해서만 받아야 돼요?
지금도 벌써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래의 균형 교육을 지금 청년들과 서로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그런 들어요. 부분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그 서울에 가 있는 친구는 그 정읍에서 5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네. 일정한 비용을 좀 들여서 네. 이 친구들이 서울에 가서 새로운 문화, 네. 시스템 또 서울의 어떤 기관 단체가 됐든 네. 가서 적응을 해보고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거주지와 뭐 이런 비용들을 들이고 네.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고 노동을 하고 네. 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비용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경험치를 가지고 지역 안에서 또다시 맞아요. 그 사실은 지금 이제 청년 지원이나 청년 고용 정책들의 일부만 조금 더 수정하면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역에서 또 지자체 간에 서로 협력 강화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네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정읍의 진로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의 이슈와 지역과 이 사실 도농 간의 교류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넘나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정읍의 진로 교육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혹시? 사실은 이제 저도 그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언젠가 이 아이들이 사회로 나갈 건데 부모가 그 진로와 연관된 또 교육 이거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은 쉽지 않죠. 구조죠. 네. 그래서 공교육에서 진로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교육들을 갈수록 조금 더 보완하고 늘려 나가고 있는 그 시점이긴 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대한민국 어느 단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언론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없어지는 직업, 뭐 새로 약간은 좀 과장되어 있는 정보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면 또 2025년이 되면 지방 도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 도시는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일정하게 위기의식을 너무 과하게, 그러면 땅덩이 넓은데 국민들은 적은, 인구가 적은, 뭐, 이를테면 캐나다나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땅 대비, 국토 대비 인구 밀도가 낮잖아요. 네. 저 이런 의문이 들죠. 과연 이 인구가 더 늘지 않고 쭉 간다 그러면 과연 망하는 것인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네, 보거든요. 절대로 그렇진 않죠. 그래서 과장된 위기의식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지나친 내가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이렇게 관심 가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뒤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중학교는 큰 데를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약간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 안에서 건강한 그 학부모들, 건강한 교육단체들, 학부모단체들, 또 공교육에서 충분히 우리 아이들 잘 교육시키고 잘 자랄 수 있다.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이런 구도에 성적이 조금,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전라북도 공교육이 전국에서 뭐 어떤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꼴찌에서 몇 번째더라. 과연 이런 게 정당한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인지, 성적이 전국에서 등수를 매기는 게 도별로, 시별로 이렇게 매기는 게,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시키는 우리 아이들, 이거 전국에서 꼴찌라더라. 꼴찌에서 몇 번째라더라. 그리고 교육이 엉망이라더라. 이런 저는 과장됐다고 보고요. 이게 설령 성적이 좋고, 교육이 뭐, 공교육에서 등수를 상위권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행복한 것인지. 그래서 적어도 저희 지역에서는 그거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 저는 사실은 좋다. 이런. 뭐 사실은 그런 이슈는 획일화된 어떤 가치와 세계화된 어떤 줄 세우기 문화는 뭐 정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더 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성숙해지는 방법밖에 없는데 성숙해지려면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건 또 힘들어하시고 귀찮아하시고 거기에 시간 투자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 자녀는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좀 이중적인 심리가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렇게 뭔가 제시를 해줘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화할 만한 역량이 제가 볼 때 학부모님들이 먼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을 탓하거나 공교육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그 다음 차선을 찾는데, 차선이라고 할 만한 대안을 내놓을 만한 부모님들이 한국에도 많이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획일적인 방식의 교육은 좀 개편되는 것은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좀 더 지방이 느끼는 박탈감,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읍에서 좀 더 그 교육에 대한 방향성과, 그래서 좀 더 저는 정읍의 교육이 좀 더 그 방향성을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너무 좀 더 좀 획일적인 부분에서 좀 탈바꿈하기 어려운 약간 시민들의 의식도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어떻게 키우는 것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인지 저는 뭐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지름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적정도시, 적정기술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걸 교육에 대비하면 적정교육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일정 정도의 그 공교육에서 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거를 지금 뭐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대한민국 가고 있다라고 믿고 싶고요. 그런 과정에 사실은 공교육 시스템이 대학 입학 전형들이 자꾸 바뀌고 수시니 뭐 수능이니 이 시스템들이 바뀌고 요거를 담보를 제대로 못하니 이제 민간하고 같이 협의하자. 교육정책 당국이 그걸 결정을 사실은 그 못하고 있어서 네, 최근에는 그 공적 의견 수렴 방식에 네, 이런 걸로 많이 이렇게 그 내놓았더라고. 좋은 측면에서는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네. 측면이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거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믿고 싶고, 그래서 적정 교육은 어느 것이 적정 교육인지 이건 또 없지요, 아무도. 네, 사실은 그거는 그 지역의 그 각자의 자리에서 만들어가야 되는 건데,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다 보니까, 왜냐하면 교육행정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적정함에 대한 의식이 전 별로 없다고 느껴지고, 또 그걸 실현해야 되는 교사분들도 교사의 양성 시스템이라든지 교사의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교사를 선발하는 시스템조차도 그냥 획일화된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나와 있는 교육개혁도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는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담론으로만 얘기하니까 이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막연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네, 좀 더 직접적인 이야기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그 장남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아이가 이제 중3에서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진학 안 하고 자기는 랩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얘기하는 걸로 들었어요. 네, 그 얘기를 살짝 좀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네. 게 더 진짜 체감적으로 많이 될 것 같아서.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제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여서 좀 부담스럽기는 네.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되게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저뿐만 같아요. 아니라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어떤 학부모들은 홈스쿨링 찬성하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 아이가 그런다고 했을 때 과연 홈스쿨링 할 것인지 네. 막 이런 부분. 네. 또 그제 이제 음악을 하겠다, 힙합을 하겠다는 아이한테 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 그러면 언제 TV에도 나오겠네?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TV에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언더그라운드 할 거래. 그래서 나름 생각은 있는데 그냥 그 제3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언더그라운드 참 멋있는 음악이다. 너만의 음악. 그러나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는 제가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이 본인의 길은 가지만 배고픈 길인 거를 알고 있고 네. 그걸로
서울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하면서 살아가는, 음악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불편함들, 어려움들,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어려움을 넌지시 알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냐, 멋있다라는 정도 수준에서 이제 뭐 이해를 했죠. 네. 이거를 깊이 들어가기에는 지금은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막연한 생각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생각을 구체화하거나 자기 생각을 정립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들을 칭찬해주고는 싶어요. 아직 꿈이 없는 친구들도 많은데, 네. 그런 과정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굳이 뭐 자기는 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나 그 이상의 과정은 안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고 싶을 때 공부해도 된다. 다만 고등학교 과정, 나는 다시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고 해도 20살, 30살 돼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고등학교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그 과정이 1년짜리든 정규직 과정이든 상관은 없다. 다만 너가 아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라면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 아빠도 알아보겠다. 라는 정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끝냈고, 네. 뭐 이제 여름방학 시작하면 제가 벌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넉넉한 편도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 아들이 한 달 정도 프랑스에 있는 그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그 캠프를 보내기로 했어요. 네. 보내기로 했고, 그 캠프에서 다양한 나라들, 다양한 도시들을 여행을 하고, 그 또래 한 40명 정도 한 달 정도의 생활을 하면서 보다 나은 곳에서 경험을 하고, 다른 친구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저희 중3짜리가 꿈꾸는 그 힙합 래퍼의 길이 계속 갈지 어쩔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지켜봐주고 네. 응원해주고, 어떤 길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네. 옳고 바른다기보다는 뭐 그 판단을 저도 할 수 네. 있는 입장은 아니고. 사실은 좋은 사례라서 되게 신뢰되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사례를 여쭤봤고요. 사실 굉장히 또 나름 건강하게 고민을 하시고 있다고 보여지고, 근데 조금 더 제가 그냥 이렇게 주제 넘게 제가 조금 더 제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전 너무 아이가 어려서 사실은 좀 체감도가 약할 수 있으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경제적인 고려가 실제적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고민이에요. 저도 그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자꾸 뭔가 직업이나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경제적인 어떤 그 인식과 경제적인 관점, 또 경제적인 관리가 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대한 현격한 차이를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벌써부터 돈을 스스로 관리하고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좋은 직업보다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게 직업을 떠나서 사실은 정말 한국의 굉장히 최저하층 같은 월급을 받아도 저금하고 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높은 고수익이어도 맨날 카드빚에 연연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극단적인 사례들도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가정 내에서의 경제교육, 자기가 쓰는 돈에 대해서 책임있게 기록하고, 그것이 어떤 패턴이고, 그것을 어떻게, 아직은 지금 수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지출 관리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자기가 저축하는 습관이나 저축하는 방식과, 작지만 그걸 약간이라도 재테크를 통해서 부모님이 매칭해주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끊임없이 경제교육을 실제로 몸으로 하는 교육이, 조금 경제적인 어떤 그런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고려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네. 또 하나 또 드는 생각은, 어차피 그렇게 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딜은 필요할 것 같은데, 저 그냥 개인적인, 이건 뭐 성향과 취향에 따라겠지만, 고등학교 학창 생활을 굳이 원하지 않으면 전 검정고시도 나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뭘 떠나서 어떻게 보면 아이를 정말 믿어주시는 것처럼 좀 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어린 나이여서 힙합을 잡았지만 그게 또 어떻게 바뀔지는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유를 좀 더 가지시고 그의 좀 자유를
그러니까 방임이 아니라 자유를 주긴 하되 바운더리는 치시는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책임성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적절하게 부모님의 인식 속에서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검정고시까지는 봐라. 이거는 뭐 2년 안에 혹은 3년 안에 검정고시는 패스하는 걸로 너가 확정해서 너의 공부 계획을 세워라.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유를 주되 바운더리 안에서의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서로 조율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전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그냥 하나 드리고 싶은 옵션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과정, 저는 꼭 검정고시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언어 교육은 좀 플러스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대학을 가든 대학을 못 가든 그게 중국어도 좋고 일본어도 좋고 아니면 영어도 좋고 어쨌든 3년 동안 안에 너가 검정고시 플러스 외국어는 뭐든 하나 마스터해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또 되는 거여서 그것이 또 하나의 특기 내지는 또 하나의 자기 힙합을 해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부모의 요즘 되게 열린 사고이시여서 되게 지금도 좋지만 그냥 조금 더 지금에 있는 사고에서 조금 더 열린 사고를 한다면 요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의 어떤 그런 좀 아이디어였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이제 저희 아들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이 방송을 어떤 분들이 들을지, 네. 몇 분이 들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학부모들, 아이를 키우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네.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네. 실제로 그것이 내 아이한테도 요구하고 싶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저도 이제 뭐 경제, 자기 스스로 자기 용돈 관리 또는 네. 이런 부분들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는 있죠. 근데 사실 근데 현실화하는 게 쉽진 않은 것 쉽진 같아요. 않아요. 네. 쉽진 않고. 사실 저도 뭐 이제 34개월밖에 안 된 딸이 있지만 딸 아이 3살도 되기 전에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었던 거고, 노골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저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있지만 제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아내와 제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대안을 만들 만한 경제적인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저는 공교육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은 있지만 그걸 실현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의 고민이 필요하긴 한 거고,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어쨌든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고 싶지만 그게 어떤 상황이 될지는 또 우리 역시도 5년 후, 10년 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도 내 자녀를 비교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로서 다른 아버지와 굳이 비교당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만약 예체능 교육이든 뭐든 본인이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경제적 상황이 안 되면 거기까지, 그러면 공교육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까지밖에 할 수 없는 거니까 각각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의 최선을 고민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자녀 교육과 진로 교육에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틀은 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여기서 약간의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른 지점은, 네네네. 저는 우선 이제 공교육이 우선적으로, 담보를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다른 거를 생각해보고 부족하니 공교육에 맡긴다. 이런 차원의 생각하고는 저는 약간은 좀 네. 다른 지점에 생각을 하고 있고. 스펙트럼이 더 넓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대한민국 교육,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문제라고 제기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학교에 그렇게 마음가짐 갖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거죠. 그 불신이 쌓이는 거고. 아무튼 저는 일단 공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 설령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또래 안에서, 또는 아이가 설령 만족스럽지 않은 선생님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 또한 교육의 한 과정인 것이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라면, 또는 교육하는 장에서 교육과 좀 어긋나는 상황이 있으면 그거야 뭐 정식 절차 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학교에서도 좋은 프로그램들 많고, 네. 뭐 방과후라든지 또는 재량학습 시간들,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좀 학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학부모회라든지 또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또는 뭐 아버지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요즘 선생님들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건 이제 전라북도 교육 저는 믿고 있고 네. 믿고 싶고 또는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들이 다른 지역들 잘 모르겠어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변화가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변화를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로 얘기하면서 교육 문제까지도 저희가 다뤄봤는데, 네, 어떻게 오늘 어떠셨나요? 박교수님. 사실은 뭐 네. 두 번째 네, 저는 그 녹음이고 네, 준비된 대본이라든지 물론 전체적으로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겠다라는 정도 수준에서는 있었지만 네, 제가 가진 생각들 부담 없이 네, 또는 약간의 부담이 있긴 했어요. 네, 주제가. 네, 네, 또 제가 그쪽 교육 쪽 이러저러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네,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학부모로서 때로는 뭐 창업을 조금 공부했고 네, 또 중소기업 코칭을 하고 일부의 경험을 가지고 전체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네, 있을 수 있지만 네, 조심스럽긴 하죠. 네, 네. 그렇긴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즐거웠고 지식을 공유한다는 네네.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꾸준히 이런 대화들을 또 고민들을 네, 나누고 이 방송이 더 많은 학부모들, 더 많은 지역 주민들, 더 많은 또 네티즌들 뭐 이렇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의견들을 좀 받고 저희의 생각의 틀을 좀 확장을 하고 지역 안에서 교육이나 또 진로지도 또 뭐 창업 이런 쪽의 기회들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에 뭐 0.1%라도 공헌을 했으면 좋겠다. 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